안녕하세요. 책먹고입니다. 책의 머릿말과 꼬릿말, 중요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책은 내 아이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라는 책입니다. 아빠와 딸이 있었는데요. 아빠 데이브 램지와 딸 레이첼 크루즈가 함께 썼습니다. 출판사는 흐름 출판입니다. 총 353페이지고요.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은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아이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우리는 보통 이걸 유산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유산을 아이들에게 물려줄 것인가? 이 책을 쓴 아빠 데이브 램지는요. 재무관리 및 사업상담 전문가로 미국인에게 가장 신뢰받는 라디오 진행자이자 강사입니다. 딸 레이첼 크루즈는요. 미국 전역의 청소년과 젊은이들에게 돈을 올바로 관리하는 법과 부채 없이 생활하는 법, 그리고 노동과 소비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표지에 이렇게 나와요. 돈 버느라 바빠서 아이에게 제대로 된 경제교육은 하지 않는 아빠, 자녀에게 노동의 의미를 가르치지 않는 부모, 그들은 너그러운 부모가 아니라 무책임한 부모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본주의 세상에 자녀를 내놓으면서 돈에 대해 가르치지 않는 것은 부모의 직무유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요, 재정적으로 탄탄한 미래를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 자녀를 어떻게 훈련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책입니다. 또 부모의 입장과 자녀의 입장이라는 두 관점에서 책을 썼습니다. 책의 처음은 딸이 시작하고요, 마지막은 아빠가 마무리합니다. 목차를 볼게요. 목차는 재정에 대한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은 내가 바로 그 조그만 소녀였다. 딸이 시작하고요. 2장 노동, 일을 해야 돈이 나온다. 3장 소비, 돈을 한 번 쓰면 돌아오는 법이 없다. 4장 저축, 필요한 물건은 돈을 모아서 사라. 5장 기부, 돈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다. 6장 예산, 계획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 7장 부채, 부채는 독이다. 8장 학자금, 빚더미에서 시작하는 사회생활. 9장 자족, 감사할 줄 알아야 행복을 알게 된다. 10장 가족, 다양한 가정의 자녀 양육 원칙. 11장 유산,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마지막 제12장은요. 내가 바로 그 아버지였다. 딸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책이 끝납니다. 머릿말부터 인상적인 부분을 나눠볼게요. 모든 집에는 전통이 하나씩 있다. 물론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할 슬픈 전통으로 고통받는 집안도 있으리라. 아이들은 스펀지 같아서 주변에 있는 것은 죄다 흡수한다. 그러므로 아이들을 둘러싼 환경에는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행히 다음 세대에 물려줄 집안 전통은 부모가 선택할 수 있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다. 부를 쌓은 사람들, 그리고 부에 대해 건전한 생각을 지닌 사람들은 돈에 집착하거나 돈을 숭배하지 않는다. 대신 돈을 경계하고 자녀들에게 돈을 다루고 관리하는 법을 확실히 가르친다. 이는 부자들의 집안 전통이다. 빚더미에서 빠져나와 한숨 돌리고 나자 램지 집안에서 두 번 다시는 빚에 빠지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보호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우리 부부가 빚을 지는 일도 없어야 하지만 우리 자녀가 똑같은 상황에 빠지는 일도 없어야 했다. 샤론과 나는 적절한 돈관리 원칙을 아이들의 뼈에 생기도록 훈육하겠다고 다짐했다. 우리는 집안 전통을 바꾸기로 마음먹었다. 파산으로 겁에 질려 큰 상처를 안은 채 젊은 시절을 보낸 샤론과 나는 돈에 관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기로 작정했다. 돈에 관한 지식을 쌓고 돈을 현명하게 다루는 습관을 기르고 부를 축적하는 집안 전통을 세우기로 했다. 그리고 성공했다. 우리는 3남매를 돈 문제에 똑똑하게 대처하는 성인으로 양육했다. 결과적으로 우리 부부의 인생은 물론 자녀의 인생까지 달라졌다. 보통 사람들이 이토록 힘들게 사는 걸 보면 흔히 알고 있는 상식은 상식이 아닌 게 분명하다. 이 책은 돈을 다루는 문제와 관련하여 집안의 새로운 전통을 세우는데 꼭 필요한 안내서다. 둘째 딸 레이첼과 내가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매우 실용적이고 효과적이며 기독교 신앙에 부합하는 돈 관리 원칙들이다.
이 원칙을 따른다면 당신은 집안의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 관리하는 법을 공들여 가르치지 않으면 나이 40이 되어서도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 집에 얹혀 살지도 모른다. 부모가 돈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법을 솔선수범해서 보여주지 못하면 자녀는 세상의 수많은 보통 사람처럼 돈 문제로 힘든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온갖 칭송을 받고 명성도 얻었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주저없이 자식들을 꼽을 것이다. 샤론과 내게는 유능하고 자신감 넘치고 훌륭한 성인으로 자란 자식이 셋이나 있다. 세 아이는 모두 정신적으로 성숙한 인생을 살고 있으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고 자기 경력을 탄탄하게 쌓으며 돈을 잘 관리하고 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다. 이 부부가 돈 좀 있다고 어리석게 굴다가 파산했는데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전통을 세우고 새로운 유산을 남겼다는 것. 그리고 램지 부부가 해낸 걸 보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 기대해도 좋다. 지금부터 당신 앞에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질 것이다. 먼저 노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동은 신성한 것이다. 성인이 되어 유년 시절을 돌아보니 부모님이 내게 한 모든 일이 그저 고마울 뿐이다. 두 분이 내게 가르친 원칙 중에서도 지금까지 날마다 삶의 지표로 삼는 원칙이 있다. 바로 노동하는 법이다. 노동을 하면 스스로 단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일찌감치 깨쳤다. 자기를 단련할 줄 알면 몸도 마음도 훨씬 건강한 사람이 된다. 땀 흘려 일하고 집에 돌아와 온몸이 노곤할 때처럼 기분 좋을 때가 없다. 기분 좋은 피로감이다. 오늘 하루 살면서 보람 있는 일을 성취했을 때 맞이하는 피로감이다. 자녀들이 컴퓨터나 게임기 앞에서 종일 게으름을 피우고 무기력하게 지내도록 방치하지 말고 기분 좋은 피로가 무엇인지 경험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옛날처럼 몸을 쓰는 일을 함으로써 말이다. 낙엽 쓸어 모으기, 집 청소, 애완동물 사육하기 등의 일을 하고 나면 제 손으로 쓸모 있는 일을 해냈다는 생각에 뿌듯해진다. 노동을 통해 성취감이 쌓이면 세상에 나가서도 승리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요즘 부모 중에는 아이들의 욕구를 채우는데 급급한 나머지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상실한 이들이 많다. 인생을 성찰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춘 부모라면 아이들에게 노동하는 법을 가르쳐야 마땅하다. 아이들에게 노동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아동학대가 아니다. 어른들 편하자고 아이들에게 노동을 가르치는 게 아니다. 오늘 열심히 일하고 나서 느끼는 노동의 고귀함을 배우고 장차 어른이 되어 세상에서 승리하는 도구를 익히고 그 자질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경험한 바로는 노동이라는 원칙을 심어주는 게 선의를 권리로 여기는 아이로 키우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땀 흘려 일해야 돈이 생긴다는 사실을 아이들이 이해하고 나면 장난감 하나를 사더라도 그 돈을 실제로 벌려면 얼마나 일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된다. 아이들도 비싸지 않은 물건을 사면서 쇼핑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또 마땅히 그래야 한다. 그런데 비디오 게임 CD 한 장, 장난감 한 개라도 자기 손으로 일한 대가를 받아 사게 한다면 이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지 않을 뿐더러 뿌듯한 성취감을 맛본다. 제 손으로 돈을 버는 게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 깨닫도록 부모가 옆에서 응원해야 한다. 현금 인출기가 되어 아이들이 달라는 대로 5달러든 10달러, 20달러든 순수히 쥐어주는 행위는 최악의 교육 방법이다. 이어서 연령에 따른 추천하는 일자리 목록이 나오고요. 아이들에게는 용돈이란 말을 쓰지 말고 수고비라는 말을 써서 일을 해야 돈이 생긴다는 개념을 설명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실패하는 법을 가르쳐라. 수많은 어른이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까닭은 어렸을 때 작은 실수를 저지르고 값싼 대가를 치를 일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나는 굳게 믿고 있다. 지혜와 강인함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기를 수 없다. 그런데도 많은 부모가 실패의 쓰라린 고통을 자녀가 겪지 않게 하려고 무진해를 쓰며 보호한다.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런 상황에 훌륭하게 대처했다. 오프리랜드에서 내가 5분 만에 모든 돈을 탕진했던 날이 좋은 예다. 부모님은 게임을 더 하려는 내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레이첼, 거기에 돈을 쓰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이야. 완전 돈 낭비야. 자녀의 삶을 하나부터 열까지 통제하는 부모라면 아예 그런 놀이는 하지도 못하게 말렸으리라. 우리 부모님은 그런데 돈을 쓰는 나를 말리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부모님의 지갑을 열어서 내가 계속 그 게임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았다. 내가 돈을 날려버릴 게 뻔했기 때문이다.
두 분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다. 내게 실수할 기회를 주고 그 교훈을 스스로 깨닫도록 지켜보았다. 자녀에게 어려서 실수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훗날 돈 문제와 관련해서 비싼 수업료를 내야만 한다. 그들도 살면서 실수를 할 테고 때로는 한참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도 할 것이다. 실수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며 배운다. 그러니까 실수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크기가 문제다. 현명하게 소비하고 절제하는 법을 배우기도 전에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나 혹독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따라서 부모는 실수의 대가가 크지 않을 때 자녀에게 일찌감치 실수할 기회를 허용해야 한다. 13살 아이가 비디오 게임을 사려고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고 그 대가가 아무리 큰들 23살의 자동차를 사면서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고 치르는 대가보다야 혹독하겠는가? 네, 맞습니다. 부모 품 안에 있을 때, 안전할 때, 그때 실수를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지표입니다. 재정적으로 실패한 사람뿐만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까지 수십 년간 상담하다 보니 어떤 사람이 부를 축적할지 가늠할 수 있는 지표를 알게 됐다. 상당컨대 가장 중요한 지표는 그 사람의 행동이다. 어떤 사람이 돈 문제에서 승리할지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의 행동과 그 행동의 뿌리가 되는 성격을 살펴보면 된다. 부를 축적하고 이를 지켜내는데 중요한 열쇠는 사람들과 어울려 일할 수 있는 능력, 거짓 없는 자세, 그리고 매사에 어른답게 처신하는 성숙함이다. 뛰어난 재능 덕분에 부자가 되기도 하지만 경솔하게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은 대개 어느 순간 파멸을 맞는다. 부모는 아이에게 올바르게 소비하고 저축하고 기부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이 원칙이 몸에 뵐 때까지 반복해서 가르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성격이 된다. 부모는 이로써 아이가 훗날 성공할 기반을 견고하게 다져주는 셈이다. 아이가 돈을 저축하면 이는 단순히 세마기 능력이 좋아졌다는 뜻이 아니다. 그만큼 성숙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의미가 큰 사건이다. 아이가 자기가 저축한 돈으로 물건을 구매하면 이는 단순한 금전 거래가 아니다. 부모의 원조 없이 의젓하게 거래를 할 만큼 성숙해지고 자신감이 향상했음을 증명하는 사건이다. 아이들에게 바람직한 행동과 습관을 길러주는 부모야말로 인생에서 승리하는 법을 제대로 가르친 부모다. 나이가 많건 적건 저축을 어렵게 느끼는 것은 똑같다. 그러므로 저축해야 하는 이유와 저축하는 방법을 자녀에게 가능한 한 일찍 가르치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부모는 또 아이들에게 저축을 맛볼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지식을 주입하는 것만으로는 행동을 바꾸지 못한다. 사람은 어떤 일을 직접 체험하거나 경험할 때 가장 많이 배운다. 별다른 이유가 아니라 저축을 한 번도 안 해봐서 부모님이 저축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저축을 하지 못한다는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점점 늘고 있다. 저축을 중요하게 가르치지 않는 가정이 많다는 뜻이다. 저축하는 법을 배우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아동기다. 부모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재정적으로 안전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이럴 때 아이들에게 저축하는 맛이 어떤 것인지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네, 저도 예전 국민학교 다닐 때가 생각나네요. 매주 수요일인가? 그때는 항상 저축을 한다고 해서 돈을 조금씩 학교에 가져가서 저축했던 기억이 납니다. 책에서는 저축을 통해 참을성, 인내심을 배울 수 있다고 또 나오고요. 이어서 대학 선정하기, 형편에 맞는 대학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빚을 지지 않고 대학을 졸업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대학을 선정하는 일이다. 이 결정 하나로 자녀의 미래가 크게 달라진다. 학위 증서에 적힐 대학의 이름이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다. 자녀의 경제적인 형편에 맞게 학교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다. 형편에 맞는 자동차를 사야 하듯 대학교도 마찬가지다. 형편에 맞는 대학이란 학자금 대출을 받고 그 할부금을 낼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 대학의 등록금을 자녀가 스스로 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대학 교육 역시 자동차나 주택 구입과 마찬가지로 목돈이 필요한 소비 품목의 하나다. 그런데도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너무 많다. 대학은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가 아니라 일종의 소비 행위다. 따라서 대학을 선정할 때도 비싼 물건을 구매할 때처럼 여러 상점을 둘러보며 자기 형편에 맞는 곳을 골라야 한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읽을 때 상식이 많이 깨졌습니다. 아, 대학도 상품 제품이다. 4년 이상을 이용해야 할 렌탈 제품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어서 책에서는 인생에서 성공하느냐 하는 문제는 출신 학교보다 부모와 이웃, 그 아이의 가정 환경과 사회적, 경제적 배경에 달려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족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세상에 좋은 것을 다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무엇이든 좋은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다. 어렸을 때 들은 이 말은 내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가진 게 많다고 해서 아니면 가진 게 멋지다고 해서 불만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연봉을 15만 달러나 받으면서도 저축한 돈도 없고 퇴직연금도 마련하지 못한 채 빚에 쪼들리는 사람도 있지만 연봉 5만 달러를 받아도 비상금을 비축해두고 퇴직연금에 꼬박꼬박 돈을 부으면서 빚 없이 사는 사람도 있다. 자기가 버는 소득과 물질에서 만족을 찾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거기서 만족을 찾기는 힘들다. 만족은 자기 안에서 솟아난다. 그리고 이 같은 만족을 찾고 나면 자기가 얼마를 벌든 혹은 얼마나 많은 물질을 소유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게 된다. 자족할 줄 아는 자녀로 키우는 전쟁을 치르면서 물질적 부를 누리는 삶까지 비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모범적인 삶을 통해 부를 축적했고 적절한 소비를 즐긴다면 그 사람의 성공을 축하해주고 아이들에게도 그런 삶을 본받게 해야 한다. 기부하며 겸손을 배우다. 신학자 C.S. 루이스는 겸손이란 자신을 하찮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뜻의 차이를 알겠는가? 아버지가 방금 말했듯이 자신을 하찮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 비하이지 겸손이 아니다. 자기 비하는 자신이 어떤 일을 잘못했고 자기 자신에 대해 혹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부끄러워한다는 뜻이다. 자기 비하는 거짓된 겸손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덜 하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며 그래서 이들은 자기가 아닌 타인의 필요에 초점을 맞춘다. 이들은 자신이 한 일이나 자신이 소유한 또는 소유하지 못한 물질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자녀를 나보다는 타인을 더 생각하고 겸손한 아이로 키우는 제일 좋은 방법은 아이들에게 남들과 나누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기부에서 겸손으로, 겸손에서 감사로, 감사에서 만족으로 이어지는 길이 당신 눈에도 보였으면 좋겠다. 기부를 가르치면 자녀는 불평불만이 가득한 세계에서 벗어나 기쁨과 자유가 충만한 세계로 차츰 나아갈 것이다. 자녀가 기부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하는 일에 관심을 두게 되면 자연히 자신의 욕망에 관심을 두는 시간이 줄어든다. 그러면 자녀의 가치관도 180도 달라진다. 아버지는 겸손이 가득한 마음에는 불만이 뿌리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똑같은 이유로 기부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이기심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아이들은 기부를 하면서 불만이라는 질병을 대항할 면역력을 키운다. 기부할 때마다 아이들은 나는 충분히 있으니까 당신과 나눠도 괜찮다고 선언하는 셈이다. 이러한 자세는 만족이 뿌리내리고 꽃을 피우기 좋은 토양이다. 다시 말하지만 자족하는 마음은 나이와 상관이 없다. 철이 일찍 들어서 어린 나이에도 감사할 줄 아는 아이가 있고 오래도록 철이 들지 않는 아이도 있다. 부모는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안내할 수는 있지만 강제로 변화시킬 수는 없다. 그러므로 때로는 엄하게 다스리고 때로는 관용을 베풀면서 아이가 성숙하기를 기다려야 한다. 아이들을 많이 사랑하고 아이들이 자기가 귀한 존재임을 느끼게 하되 겸손함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겸손은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기 위한 귀한 덕목이다.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때문에 그만큼 미래가 밝다고 할 수 있다. 이어서 가정에서의 경제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째, 자녀가 보물처럼 귀하고 목숨보다 소중하겠지만 집안에서는 부모가 우선이라는 사실을 자녀가 이해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부부의 결혼 생활이 자녀보다 더 중요하다. 내가 샤론과 사랑에 빠졌을 때 아이들은 존재하지 않았고 아이들이 성장해서 집을 떠난 지금도 아내는 내 곁에 있다. 새 아이를 모두 분가시키는 것은 처음부터 계획한 일이었다. 아버지에게 제일 중요한 사람은 어머니고 어머니에게 제일 중요한 사람은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정립하고 나면 아이들에게 돈 관리 방법을 가르치고 지도할 준비는 마친 셈이다. 이상한 일이지만 부부 중심으로 돌아가는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훨씬 더 안정감과 자신감을 얻는다. 둘째, 부모 두 사람은 자녀를 대할 때 일관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일은 어른 두 명이 한 팀이 되어 어린 자녀들과 벌이는 싸움이다. 물론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다. 자녀들에게 돈 문제에 똑똑하게 대처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 원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만드는 일은 부모 한쪽만 노력해서는 실현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부부는 이 목표를 이루는데 뜻을 모으고 서로 지원해야 한다. 맞아요. 부부가 살다가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게 다 아이 중심으로 돌아가죠. 생활 패턴도 바뀌고 먹는 음식도 아이 위주가 되죠. 물론 영아기 유아기 때야 맞춰야 되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돼서도 아이들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죠. 집에 고3이 있으면 전체가 다 고3, 집안 분위기가 전체가 고3이 되고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집안에서는 부모가 우선이라는 사실을 아이들이 명확히 가르쳐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가능한 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자녀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기를 바란다. 하지만 뭔가를 베풀 때마다 부모는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내 아이가 건전하고 성숙한 어른이 되어 당당하게 자립하는 데 유익한가? 중요한 건 당당하게 홀로 서는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른다면 돈에 똑똑한 자녀로 키우는 과정에서 더욱 현명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 부분에서 교육의 목적, 양육의 목적이 나오는데요. 당당하게 홀로 설 수 있는 자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베풀 때 항상 이런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내 아이가 건전하고 성숙한 어른이 되어 당당하게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될까? 유익할까? 이런 질문을 자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저는 아이들에게 뭘 물려줘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물론 돈도 물려주면 좋겠죠. 그런데 꼭 물려주고 싶은 한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습관은 사람이 만들죠. 그런데 습관이 되면 그 습관대로 사람이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라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좋은 습관들을 많이 만들면 독립해서도 그 좋은 습관이 아이들을 잘 잡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내 아이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이 책은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의 경제관념부터 높여주는 책인 것 같아요. 구매하시거나 도서관에서 빌려서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 건강하시고 많이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